우리가 늘 불행한 이유. 종종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프랜차이즈를 공격적으로 확장하지 않느냐고. 그 정도 브랜드 파워면 못해도 600개 매장은 만들었을 텐데 왜 안 하냐고.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 잠깐 고민했었다. 하지만 그때도 막연히 믿는 구석이 있었다. 내 속도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에밀을 읽고 그 점이 확실하게 증명됐다.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쓴 에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교육 지침서로 손꼽히는 책이다. 에밀에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우리의 불행은 욕망과 능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욕망을 능력 아래 둬야 인간은 자유롭고 행복하다. 욕망이 능력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고통이고 지옥이다. 가진 능력에 비해 욕망이 크다면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는 약하고, 욕망에 비해 가진 능력이 크다면 벌레와 같은 미물일지라도 그 존재는 강하다고 루소가 말했다. 루소의 문장을 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이렇다. 나는 누구인가? 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난 아직 600개 프랜차이즈를 할 능력이 안 된다. 이건 위대한 깨달음이다. 내가 늘 행복한 이유는 자기 능력 안에서 욕망을 꿈꾸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를 단지 속도가 느린 슬로우 스타터라 여겼었는데 그보다는 능력 안에서 욕망을 이뤄나간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듯하다. 자신의 능력은 10억만큼인데 100억을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럽다. 능력을 키우지 않고 욕망에 따라 100억 원을 원하면 매일 긍정 확언을 아무리 외쳐봐도 소용없다. 능력 안에서 긍정 확언을 외쳐야 이뤄진다. 자기 능력의 크기를 먼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몇 년 뒤에 자격증을 따고 승진하게 되면이라고 계산하지 마라. 그건 그때 가서 다시 계산하고 지금 당장 얼마짜리인가 계산해보자. 그리고 답이 나오면 스스로 인정하라. 나는 100만 원짜리구나. 오케이, 좋았어. 그럼 이제 욕망하기 전에 능력부터 크게 만들자라고. 인간은 이렇게 발전한다.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안에서 욕망한 후에 이루면 된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된다. 능력 안에서 욕망해야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심지어 능력이 넘치는 슈퍼영웅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 이상을 욕망하면 불행하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치고 고통스럽다. 자신의 능력치를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나를 믿는 것과 능력을 과신하는 것은 다르다.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다가 불행해진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능력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살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능력 안에서 남을 돕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며 행복하게 사는 거인들도 많다. 욕망은 끝이 없다. 어디선가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 경계선이 바로 능력이다. 나의 능력을 알고 그 안에서 욕망한다면 벌레가 사자보다 위대하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의 구절도 같은 말을 전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이고 자기 능력밖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욕망한다. 심지어 욕망을 채우고 능력이 남는다. 남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욕망을 돕는다. 내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니 고통이 없다. 남는 능력으로 남을 도우니 즐겁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능력 범위 안에서 욕망할 때 우리는 자유롭기까지 하다. 더
더 이루고 싶다면 능력을 먼저 키우면 되니까. 간단하다. 능력을 욕망 앞에 두면 된다. 이게 선순환이다. 돈을 줬지 말라고 한 말도 이런 뜻이다. 돈을 줬는다는 건 능력보다 욕망을 앞세운 것이다. 그러니 고통스럽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바로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다. 능력을 키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욕망하지 않았던 돈까지 따라온다. 만약 주변에서 당신은 너무 느리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것이다. 남들이 던지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돈도 벌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그렇게 살 수 있다. 능력 안에서 욕망하면 된다. 욕망 앞에 능력을, 개념 앞에 직관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는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과거에 수많은 천재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독 현대에 와서는 천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많던 천재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상의 날개 첫 문장이다. 우린 모두 천재로 태어났지만 자라면서 천재성을 잃었다. 아니, 잊었다. 우리는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을 잊었다. 왜 잊었는가? 그 대답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찾았다. 자기 아이들을 자기 모습대로 교육하고 있으니 말이야. 나의 부모님 세대는 힘든 시대를 살았다. 전쟁과 가난으로 인한 배고픔이 컸다. 그들은 이 배고픔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배고프지 않도록 미래가 보장된 직업을 갖게끔 키웠다. 그래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천재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산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소설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림자는 스스로 먼저 앞서가지 못한다. 항상 누군가를 따라다닌다. 아무리 용기 있다 한들 방법을 모른다. 그림자의 삶은 늘 본체를 따라다닐 뿐. 나 역시 책을 읽기 전에는 34년을 그림자로 살았다. 사회에서 교육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저 따라갔다.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고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다. 다른 길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하는 방법도 몰랐다. 남들을 따라 걷고 있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믿었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인 그 길을 가고 있었고 그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고 남들을 따라가던 줄에서 이탈하게 됐다. 처음엔 안정적인 줄에서 이탈한 것이 두려웠다.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 몸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기에 책을 읽으며 돌아갈 방법을 찾으려 했었다. 다른 세계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책을 읽다가 무수히 많은 새로운 길이 존재함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 새로운 길에는 자유가 있다는 점에 더 놀랐다. 그림자의 삶에는 자유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그냥 열심히 본체를 쫓아갈 뿐이다. 나도 그랬다.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내가 본체가 될 줄 알았다. 언젠가 올 그날에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길엔 영원히 자유가 없다.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림자는 절대 본체를 앞설 수 없고 본체가 될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말하는 안정적인 직업이란 누군가의 등 뒤에 붙어서 닥쳐오는 위험을 모두 그가 물리쳐 줄 거라 믿으며 그 뒤를 졸졸 따라가는 그림자의 삶이다.
그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 봤자 영원히 그림자일 뿐이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자기만의 빛을 찾아야 한다. 그 빛을 자신이 정면으로 바로 받아야 한다. 나로 인해 내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한다. 나는 이 원리를 깨닫고 방송국이라는 빗줄기에서 벗어나 요식업, 작가, 강사라는 길로 방향을 틀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빛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았다. 본체의 삶을 살게 된 나는 자유롭다. 잠도 6시간 이상 푹 잔다. 언제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삶의 방향을 찾은 지금은 그림자로 살 때보다 열심히 살지 않지만 더 안정적이고 자유롭다. 아래서 깨어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웠다. 집오리로 생을 마감하는 대신 원래 내가 태어난 대로 천재오리가 되어 원하는 곳을 향해 힘껏 날고 있다. 나라는 본체는 하늘에 있고 내 그림자는 땅에 있다. 그야말로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다. 당신은 천재로 태어났다. 당신은 실존하는 본체다. 그림자가 아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게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 지금부터 찾아가면 된다. 해답을 가진 건 오직 책뿐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날아가야 한다. 누군가의 그림자로서 뒤에 숨지 말고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흠뻑 받아라. 책이 날개가 되어주리라. 박제가 되어 굳어버린 당신의 날개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할 것이다. 당신은 천재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는가? 안나 카레니나라는 걸작을 남긴 러시아의 대표 문호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지방 재판소의 배심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어느 검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으며 또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한다.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이 책을 읽다 이 문장에서 멈췄다. 어쩌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않은 건 아닐까? 모든 생물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인간만이 그렇지 않다. 왜 인간만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는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는 어린 시절 누구나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서울에서 태어날 수는 없다. 난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다. 생각해보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의지가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자유의지를 실행했다. 엄마와 선생님이 반대하는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한 것이다. 오로지 나의 행복과 출세를 위해 선택한 첫 번째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정신이 없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나는 서울에서 온 친구들과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컸다. 일단 사투리가 고쳐지지 않아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없었다. 어설픈 표준어 사용은 웃음을 자아냈고 주변 선후배와 교수님들도 웃기는 고명환이라고 평했다. 어느 순간 스스로 나를 웃기는 사람으로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개그맨이 되었다. 무명 시절을 겪으며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서울에 집도 사고 연예대상에서 상도 받았다.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의 진짜 즐거움은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신사 숙녀들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만찬을 여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정부 관료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처럼 그도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 보좌관을 거쳐 판사가 되었고
능력도 좋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결혼도 했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번 일리치의 삶은 말 그대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대로 계속 흘러갔다. 유쾌하고 품위 있게. 내 삶도 유쾌하고 품위 있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직 성공과 재산을 위해 두세 시간만 자며 달리고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쉬지 않고 달렸다.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여력이 없었다. 세상은 나를 돌아볼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렇게 8년을 쉼없이 달리다 교통사고가 났다. 의사가 말했다. 고명환 씨, 길어야 사흘 살 수 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유언도 남기시고 주변 정리할 것들도 정리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너무 이상했다. 이게 아닌데 8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나중에 있을 행복한 날을 꿈꾸며 쉼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하룻밤 자보지도 못했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미래를 한순간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지. 그럼 어떻게 살았어야 했단 말인가? 준비해온 미래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은 거지? 나만 몰랐을까? 꿈인가? 이럴 수가 없는데. 이번 일리치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 행복했던 부부 생활은 아기가 태어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번 일리치는 가족 대신 성공에 집착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지만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으며 옆구리 통증이 시작된다. 육체적 고통은 우울증으로 번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화시킨다. 그제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 모든 삶, 내 의식적인 삶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전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지만 자신이 마땅히 살아야 했던 삶을 살지 못했으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눈에 띄지 않았던 충동. 그가 즉시 억눌렀던 그런 충동이 진짜이고 나머지는 전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의 일, 삶의 방식, 가족, 사회적 및 직업적 이해관계 역시 모두 거짓일 수도 있었다. 이번 일리치 역시 죽음 앞에 가서야 이런 질문을 던진다. 인간들만 왜 죽음 앞에서 진실을 알게 될까? 저 바닷속의 고등어도 갯바위를 누비고 다니는 길고양이도 한창 빨강을 자랑하는 동백꽃도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이미 알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인간만 돌고 돌아 죽음 앞에 가서야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을까? 심지어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만 알 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너무 궁금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언젠가 있을 행복한 날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카르페 디엠,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라고.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즐기며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은 어떻게 하라고? 돈 버는 순간을 즐기라는 말인가? 그런데 즐긴다는 게 뭐지?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 즐기다가 아니라 충실하다구나. 사전을 찾아보자. 충실하다.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 알겠다. 내 하루를, 지금을 알차고 단단하게 채우자. 즐긴다는 건 그냥 소비하는 느낌이다. 알차고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생산할 수 있는가?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어보자. 웃기기, 요리하기, 노래하기, 운동하기, 낚시하기, 장사하기, 책 읽기, 글쓰기, 아이디어 만들기. 그래, 이 중에 요리하기로 음식을 생산하고 글쓰기로 책을 생산해보자. 그렇다면 내가 생산한 음식과 책으로
내가 돈을 벌고 그 돈을 내가 소비하면 알차고 단단한 것인가? 아니다. 이번 일리치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가엾다. 그들이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을 구출하고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간단한가. 이전까지 나는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했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서야 나가 아닌 남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나를 위해서 생산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생산한다. 결국 세상에 필요한 가치를 만들면 되겠구나.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내 인생을 바꿨다. 가치는 같이 사는 것이다.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치다. 식당을 운영할 때 나도 만족하고 고객도 만족하는 선에서 이윤을 남기면 된다. 아니다. 고객이 좀 더 만족하는 쪽으로 내 이윤을 낮추는 것이 같이 사는 것이다. 내가 쓴 책을 통해서 독자가 낸 책값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얻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그것이 바로 즐기는 삶이고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이다. 밤을 새워 자료를 찾고 오래된 책 먼지 때문에 콧물이 계속 흘러내리는 이 순간 나는 행복하다. 얼마나 훌륭하고 간단한가. 그저 시선의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기준을 바꾸면 끝이다. 지금 하는 일을 다른 일로 바꿀 필요도 없다. 한 번에 바뀌지 않으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라. 이 책은 92쪽밖에 안 된다. 하루면 충분히 읽을 수 있다. 92쪽을 읽는 동안 당신의 삶도 함께 펼쳐지리라. 그리고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결혼 10주년,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프라하로 다시 여행을 갔다. 우리가 묵던 호텔 근처에 자주 가던 커피숍이 있었다. 사장이 혼자 운영하는 커피숍으로 손님을 대하는 방식이 인상 깊었다. 작은 커피숍인데 커피가 맛있어서 늘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같은 요식업을 하는 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주문을 좀 더 빨리 받고 회전율을 높이면 수익을 훨씬 많이 얻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커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커피나무가 사는 지역의 환경이 어떤지, 그 커피가 세계대회에서 몇 등을 했는지, 무슨 맛이 나는지 등등. 커피를 내리는 동안 한참 얘기한다. 심지어 커피를 내어주고도 계속 얘기한다. 희한한 것은 기다리는 사람들도 당연하다는 듯 그 대화를 들으며 웃으며 기다린다는 점이다. 오직 나만 안달이 나서 아니 왜 빨리 주문을 안 받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야 라며 조바심을 냈다. 계산하는 과정도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는 오래 걸린다. 카드를 주고받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현금인 경우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동작도 엄청 느리게 보인다. 내 눈에는 그야말로 복장이 터진다. 이제 끝인가 싶지만 사장은 그 손님이 커피를 들고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인사를 나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라, 내일 또 보자, 내일은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등등. 그 손님이 완전히 사라지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다. 기다리는 사람도 재촉하는 법이 없다. 단 한 번도. 이런 여유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포털 사이트에서 체코를 키워드로 검색했다. 국가별 GDP 47위, 1인당 GDP 순위 37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산다. 그런데 대체 왜 돈을 더 빨리 벌려고 애쓰지 않을까? 왜 회전율을 높이지 않고 손님과 계속 대화를 나눌까? 이런 내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는 문장이 바로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안에 있었다. 스파르타인들의 삶이 편안했던 것은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그래, 이거다.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다. 내가 체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던 건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을 빨리 많이 버는 게 좋다는 생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박의 의미는 꿈이 작다는 게 아니다. 체념하고 포기했다는 뜻도 아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 커피숍 사장님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루를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중이었다. 자기 일을 사랑했고 자신이 만든 커피에 자부심을 품었으며 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즐거워했다. 우리는 보통 일에서 번 돈으로 나중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다. 나중에 행복한 시간은 없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돈을 쓰기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물을 수 있다. 아니다. 일에서 행복을 찾으면 지금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일을 하며 살기 때문이다. 사고방식만 바꾸면 일하면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나는 2005년에 개그맨 문천식과 함께 대학로에서 아트라는 연극 무대에 섰다. 그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천식이에게 말했다. 천식아, 지금 우리는 이 친구들보다 돈을 30배는 많이 버는데 왜 저 친구들이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보일까? 당시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때 나와 문천식은 밤무대와 행사 등으로 월 3천만 원은 좋게 벌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 나와 같은 소속사에 배우 진성규가 속해 있다. 진성규에게는 영화로 유명해지고 돈을 얼마든지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는 돈을 좇지 않았다. 돈보다 연기 자체를 즐겼다. 유명해지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송강호, 황정민, 김윤석 모두 그랬을 것이다. 돈을 좇지 않는 게 바라는 바가 소박하다는 말은 아니다. 돈을 좇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위대하다는 말이다. 플루타르코스는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돈을 좇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특히 돈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1억 원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수백억 자산 가구 건물주다. 바라는 바가 너무 크다. 아니, 크다기보다 비현실적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34,100달러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7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자기는 수백억 자산가가 될 거라 믿는다. 4,700만 원과 수백억 원은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그 차이에서 상실감이 발생한다. 이 돈의 차이만큼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 다시 말하지만 꿈을 작게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꿈을 정확하게 가지라는 것이다. 플루타르코스는 바라는 바가 소박했기 때문이라고 표현했고 이 말은 곧 바라는 바가 정확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간인가를 아는 삶이다. 내가 남보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라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다. 자기 그릇에 맞는 만큼 벌면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통해 남을 위할 수 있는 시간을 살 수 있는 삶, 그게 행복한 삶이다. 자,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가? 얼마를 벌려고 목표 삼았는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지금 행복한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가?
그 돈을 벌면서 행복한가? 플루타르코스가 말하는 바라는 바가 소박한 삶을 느끼려면 대학로에 가봐라.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의 얼굴을 보라. 돈을 뛰어넘어 열정으로 가득한 그 얼굴들을 보라. 그들처럼 돈보다 소중한 그 무엇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결국 나중에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부디 이 선순환의 철학을 자기 삶에 장착하기 바란다. 나 역시 이번 체코 여행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웠다. 자칫 흔들릴 뻔했던 내 삶을 바로잡아 본다. 밖으로 나가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는다. 아테나이와 스파르타가 싸운 전쟁을 기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이 책은 800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책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다. 이 책을 쓴 투퀴디데스는 기원전 460년경 살았다. 무려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마치 지금의 나에게 하는 조언처럼 느껴진다. 투퀴디데스는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전쟁사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반복될 미래사다. 인간의 행동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투퀴디데스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수천 년 전 인간의 행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인간이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알므로써 현재에 대한 해답을 찾고 미래까지 대비할 수 있다. 주식하면 1인자로 생각나는 투자가 워런 버핏은 나는 인문학을 통해 주가를 예측한다고 말한다. 인문학을 통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주식을 살 것인지,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런 능력을 갖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벌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요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시 읽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위함이다. 수천 년, 수백 년 전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전쟁 중이나 전쟁 후 사람들이 움직였던 방향을 알면 현재 사람들이 앞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움직이는 방향을 안다는 것은 부동산, 주식, 상품 판매의 흐름을 예측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혹자가 당신은 돈 때문에 책을 읽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발 돈 때문에라도 책을 읽으세요라고 답하겠다. 물론 독서에는 그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 독서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책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성된 것이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독서하는 시간 자체가 가장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그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고통이 따른다. 돈을 벌겠다는 목표도 좋으니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말한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감히 얘기하는데 독서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쾌락이다. 욕심이 사라지고 사랑이 충만해진다. 읽던 책의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는다. 비유와 상징, 은유로 압축된 문장이 나라는 압축해제 파일을 통해 가슴속에 알알이 다운로드된다. 그 문장들은 심장을 뜨겁게 만들어 뒤집히게 하고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그 순간 나에게는 시간마저 압축하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산다. 연기를 하고 메밀국수 사업을 하고 책을 쓰고 강연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많은 일을 하지만 나는 늘 여유롭다. 한 번도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능력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살 수 없다. 오로지 책을 읽고 스스로 깨달음으로써 자신 안에 역량으로 쌓이는 것이다. 역량이 쌓인 사람은 빈손으로 지구 어딜 가도 거기서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얼마나 멋진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다 보면 코린토스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보다 왜 주변국이 더 강한지 대중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말이 날카롭다. 우리는 주춤거리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집을 비우고 나가면 가진 것을 잃게 될까 걱정하지만 그들은 밖으로 나가면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 믿는다고.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은가. 2400년 전에도 인간 행동의 핵심은 실행이다. 이런 글을 읽다 보면 깨닫는다. 아, 실패하더라도 실행에 옮기는 게 무조건 유익하구나. 이 책을 읽고 또 심장이 뒤집힌 나는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당연히 좋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현재의 행복감으로 충만해진다. 깨달은 자는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몸이 절로 움직여진다. 이것이 책의 힘이다. 그저 오늘 당장 실행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는다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는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심장이 뒤집히지 않으면 절대 꾸준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머뭇거리지 말라고, 늑장 부리지 말라고, 움직이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라고. 그래서 투퀴디데스는 위대한 역사가로 칭송받는 것이다. 투퀴디데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은 생애를 바쳐 역사를 기록했다. 책을 읽으면 느껴진다. 만약 타인을 위해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출세를 위해 글을 썼다면 24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투퀴디데스의 이름은 잊히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 역사의 진리다. 역사는 결국 돌고 돈다. 고전을 읽으며 과거를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역시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다. 고전은 미래의 답안지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전이 답했다에서 가져왔다. 책에서 저자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생길 때마다 고전을 펼쳐들었고 그때마다 고전이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전을 읽고 그림자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인생의 후반전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에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낚시를 잘하고 싶다면 낚시를 잘하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이들을 만날 수 없다. 대신 그들이 써놓은 책이 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검증받은 비법을 담고 있는 책. 인간의 욕망, 행복과 불행, 승리와 성공의 비법 등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고전 말이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펼쳐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고전은 그 이야기를 펼쳐 보여주는 마법의 거울이다. 고전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는 고전에게 묻자. 이 책의 제목처럼 고전이 답해줄 것이다.